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조국은 무죄다. 이 서초동 중앙지법에는 어제 1심 선고를 받은 조국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 방송 시즌1에서 조국이냐 조국이냐 이 제목으로 방송했던 게 기억이 나는군요. 그들에게는 우리와 다른 정의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조국은 그들에게 신성불가침한 존재일까요? 저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인간 군중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무엇이 정의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정의일까? 과연 무엇이 정의일까요? 이 조국의 정의도 이재명의 정의처럼 제가 생각하는 정의와는 완전히 다른 것일까요? 아들, 딸의 위조된 스펙은 타인의 기회를 빼앗는 도적질이 아니라 그를 힘만 있으면 응당 누구든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까? 이 나라 가진 사람들, 배운 사람들이 늘 하는 짓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가진 자들이 그들의 부하 권력으로 자식들에게 다시 부하 권력을 물려주는 일은 떳떳하고 당연한 일입니까? 우리 헌법정문에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런 짓은 그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 나라가 편이 갈려서 진영 논리에 빠졌다 하더라도 이처럼 한쪽의 도덕률이 무너진 데 놀라고 있습니다. 무슨 그들에게 자존심은 없는 것입니까? 남의 기회를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한들 그게 무슨 성취이겠습니까?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이 조국이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섰습니다. 기소된 지 무려 3년 2개월 만입니다. 길고 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다른 사건 같았으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확정되는데 아주 넉넉한 시간입니다. 도대체 이 재판은 왜 늦은 걸까요? 박근혜 대통령 재판만 해도 일주일에 4차례씩 재판을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강행군을 했습니다. 만약 조국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어 일찍이 결론이 났더라면 아마도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조국은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스타였습니다. 그는 문재인이 마음에 빚을 졌다고 여길 정도로 동지였습니다. 만약 그가 장관 자리에 나가지 않고 스스로 자제를 했다면 그는 어쩌면 이 나라 진보좌파 진영의 영웅으로 스타로 남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 지도자가 되어 있겠죠. 그런데 욕심이 화근이 됐습니다. 결국 조국은 정치적 스타에서 판시범으로 급전직하 몰락했습니다. 그가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자 나라는 둘로 쪼개졌습니다. 서초동 대검청사 앞은 검찰개혁 조국 수호를 외치는 이들이 촛불을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정의는 제가 믿는 정의와 아주 달랐습니다. 그리고도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것입니다. 결국 조국은 어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과 그리고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직도 두 눈을 크게 뜨고 살아있다는데 안도했습니다. 어제 재판부가 내린 아들, 딸 입시 비리와 그리고 유재수 감찰 무마 모두 유죄였습니다. 다만 조국은 증거 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언론은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예는 드물다면서 정경심이 이미 징역을 살고 있으므로 조국은 법정 구속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 기억으로도 장영자 이철희 사건 이후로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예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징역 2년이 구형됐던 정경심은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딸 조민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이미 확정받은 4년 외에 추가로 받은 형이 1년입니다. 조국은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한 위계 공부집행 방해 및 업무방해 등 무려 13가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언론사에 따라서는 11가지라고 조금 줄여서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 14가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언론사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중에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개 중에 5개가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조국이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서 한영 외고의 출석을 인정받게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그리고 2016년 아들이 다니던 미국 조지 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해서 그 교수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허위로 작성된 아들의 서울대 인턴 증명서와 조지 워싱턴대 장학 증명서 등을 고려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사용해서 그 학교 입학사정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또 아들이 충북대 로스쿨 지원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 딸이 서울대 의전원 입시 때 위조 문서를 제출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입시 비리는 모두 다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그동안 조국이 부인해왔던 파림시 범죄들, 자신의 아들, 딸의 스펙을 허위로 만들어 타인의 기회를 빼앗은 범죄를 재판부가 인정을 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조국이 민정수석 시절에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딸이 장학금 명목으로 노한중 부산의료원장에게서 600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노한중은 나중에 부산의료원장이 되었죠. 또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것은 특별감찰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던 이 직권남용이라는 칼을 다시 이번 재판부도 조국에게 똑같이 적용을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 범행은 대학 교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그리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조국의 아들, 딸 때문에 기회를 잃은 2명의 청년들, 그 청년들의 미래는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그러나 이 자녀들 입시비리 범행은 아내 정경심이 주도한 범행에 배우자로서 가담한 것으로 보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조국과 함께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가 됐던 백운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역시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영철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자, 조국은 이런 선고를 받고 법정에서 나와 기자들에게 햇수로 5년 만에 1심 선고를 받았다. 1심 선고를 통해 뇌물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 혐의 등 8개, 9개 정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 점에 대해 재판부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유죄로 인정받은 데 대해서 국민들께 부끄러워하지는 않고 자신이 무죄를 받은 데 대해서 재판부에 감사한다는 표현부터 먼저 한 겁니다. 조국의 말이 이렇습니다. 2019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에 검찰과 언론, 보수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화를 퍼부었다. 참 끝까지 뻔뻔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책을 안다면 조금이라도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사람답지 않겠습니까? 다시 조국의 말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저희 배우자 정경심도 사모펀드 관련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 그래서 억울하다는 겁니까? 자녀의 입시 비리 문제는 사모펀드로 인해서 나중에 밝혀진 것이니 나는 정말 억울하다, 이런 말입니까? 그런 사모펀드 문제가 몹시 억울했던 모양입니다. 오늘 재판과는 관계가 없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조국은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2심에서 무죄를 다투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국은 자신이 무죄받은 부분을 강조했지만 사실 검찰이 조국을 기소한 11가지 혐의, 넓게는 13가지 혐의는 재판부가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무죄로 나온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2018년 변호사였던 최강욱의 명의로 된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는 부인 정경심만 유죄가 인정이 되고 조국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조국의 혐의 중에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부분은 대부분 정경심에게도 제기가 된 혐의입니다. 언론은 이 부분을 정경심 주연, 조국 조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중앙일보 표현입니다. 이른바 조민 7대 스펙 중에 정경심의 위조를 주도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그리고 영군 근무 확인서, 당국대 공주대 키스대 인턴 확인서, 그리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 아쿠아 팰리스 호텔 인턴 증명서 후위 발급은 조국의 공모가 인정이 됐습니다. 앞서 정경심 재판부는 조국의 서울대 인턴 증명서 발급을 위조라고 판단을 했는데 정경심과 조국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정경심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위조는 인정이 됐지만 그 재판의 피고인이 아니었던 조국은 이번 재판에서 입시비리 공소 사실이 대부분 인정이 된 겁니다. 이번 재판에서 아들의 학업, 입시와 연관된 범죄는 처음 다루어졌습니다. 앞의 재판들은 다 딸에 관한 재판이었죠. 아들 입시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는 대부분 인정이 됐지만 조국이 기소된 입시비리 혐의 중에 유일하게 인정되지 않은 것은 최강욱 명의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위조했다는 부분입니다. 조국은 2017년 한 차례 발급받았던 인턴십 확인서를 2018년 10월 다시 꺼내 약 46주간 총 368시간 변호사 사무실 인턴을 한 것처럼 도장 이미지를 캡처해서 붙여내는 방식으로 위조를 했다고 검찰은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정경심이 문서를 위조하고 제출한 점은 인정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조국이 공모한 사실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경심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가장 팽팽하게 맞붙은 부분은 검찰이 동양대에서 가져간 동양대 휴게실 PC의 증거 능력입니다. 이게 신문에 많이 보도됐죠. 2019년 검찰이 동양대를 찾아가 방치된 컴퓨터를 확인하던 중에 정경심 교수라고 찍힌 파일을 발견했고 이후에 동양대 측에 이미 제출을 요청해서 가져온 PC인데 1, 2심과 대부분 모두 이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국 재판에서 PC 증거 능력을 놓고 설전이 벌어지는데 대부분이 정경심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동양대 PC 증거 능력 공방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고 조국 재판부도 마찬가지 판단을 한 것입니다. 결국 그동안 정경심 조국 재판에서 법원은 조민의 7대 스펙과 아들의 주요 스펙을 위조한 것을 다 인정을 했고 정경심이 이를 주도했으며 조국이 가담을 한 것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정경심 주연, 조국 조연. 자, 어제 3일 이 조국 재판 선고로서 2019년 8월에 조국의 법무부 장관 지명으로 시작이 된 조국 사태는 사실상 이제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조국 사건 2심, 3심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결과는 모두가 보는 대로 거의 멸문지화로 볼 정도입니다. 글쎄요, 문재인 정권 초기에 보수를 괴멸시킬 때 무려 200명 가까운 보수 인사들이 이런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국이 똑같은 멸문지화의 참화를 당하는 겁니다. 욕심을 부린 대가로 너무 참혹하다고 할까요? 그래도 다른 입시 비리와 달리 조민 등 조국의 아들, 딸은 법정에 서지 않았습니다. 다른 입시 비리의 경우 아들, 딸들도 대부분 법정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적어도 가진 자가 자신의 부와 권력으로 자식들에게 그 부와 권력을 대물림하는 게 정의로 보이는 일은 이제 앞으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비극은 피했습니다. 조민은 대학원 어준은 입학 과정에 모두 위조 허위 서류가 제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실상
학위가 모두 취소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대학원 졸업생이 졸지에 고졸 졸업생이 된 겁니다. 지난해 정경심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된 이후에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은 이미 조민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조민은 이 부산대와 고려대를 상대로 입학 취소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무의미한 소송에 불과합니다. 결국 조민이 2021년 취득한 의사면허도 그 전제가 되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과 졸업이 취소가 되면 역시 취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1심의 영향을 받은 이는 또 있습니다. 조국이 기소된 감찰 무마 사태를 폭로한 특별감찰반 김태우 알고 계시죠? 김태우 전 수사관은 지난해 7월 서울 강서구청장에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은 백운우 전 비서관 등에게서 공무상 비밀 누설로 고발을 당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2020년 국회의원이 됐던 최강욱은 조국의 자녀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2심에서 이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이 위태롭습니다. 지금 상고심 진행 중이죠. 요즘 이재명이 자주 쓰는 사필 규정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정의는 제자리로 찾아갑니다. 자, 언제쯤 이재명은 다시 중앙지검으로 가는 걸까요?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게이트를 수사하는 중앙지검은 이재명 측이 사실관계는 답하지 않으면서 정치 수사를 한다고 검찰을 매도한다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바로 검찰 측의 말이 이렇습니다. 피의자 측이 저희가 제기한 구체적 질문에 대한 사실관계는 전혀 답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서 매도하는 부분에 대해 유감이다. 정진상, 김용의 구속 기소를 두고 검찰은 전 시장 최측근이 민간업자와 유착에 특혜를 제공하고 사익을 추구해 영장이 발부되고 기소된 상황이라는 설명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시장이 이들에게 사업 과정을 보고받고 승인한 내용에 대해 이재명을 상대로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정치적 수사로 표명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 자, 어쨌든 1월 28일 1차 중앙지검 소환조사를 받은 이재명은 33쪽짜리 진술서를 낸 채 사실상 진술서에 전부 적혀있다 이런 식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뒤에 돌아갔습니다. 그 뒤에 검찰 재소환을 두고 검찰과 이재명은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이재명은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간다 이 자세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지자들을 자신의 편으로 묶어두는 것입니다. 어쨌든 검찰 소환조사 거부가 구속영장 청구 빌미를 줄까 염려한 이재명 측이 2차 소환조사를 받아들여서 이 문제는 일단 해결이 됐습니다. 봉합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일정 조율의 기싸움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2차 소환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소환조사를 끝낸 뒤에 주중 출석이 어렵다며 거부를 했습니다. 2월 1일 2일 진도가 어떠느냐 이러니까 거부를 한 것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오는 4일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장외투쟁을 예고한 바 있어 다음 주말인 11일에 2차 소환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이 와중에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죠 김만배가 경기도지사실에서 20억 원을 요구받았다는 진술을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확보했습니다. 문화일보는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는 대장동 일당 중에 김만배만 제외하고 모두 이재명 측이 특혜성 인허가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이제 김만배를 제외하고 유동규, 남욱, 정영학, 정민용까지 모두 진실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20억 원을 요구한 장소가 도지사실이었다는 이번 진술은
자금 요구와 수수 과정에서 이재명이 인지했을 가능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정황이라고 문화일보는 썼습니다. 그렇죠. 이재명이 모른다면 어떻게 도지사실에서 돈 20억을 달라고 요구를 했겠습니까? 그런 만큼 검찰 2차 조사는 이재명의 뇌물 혹은 정치자금 수수 개입 여부 규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3일 문화일보 보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 3부는 천화동인 5호 정영학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먼저 검찰이 정영학에게 한 질문이 이렇습니다. 이재명과 관련해 정진상, 김용이 김만백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실을 알고 있나? 이 질문에 대한 정영학의 답변입니다. 2021년 2월 성남시 판교 은중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김만배를 만나는데 당시 김만배가 같은 달 시장실, 이때 말한 시장실은 바로 경기도 지사실을 의미합니다. 당시 김만배가 같은 달 시장실로 불려갔다가 왔다고 했고 한숨을 쉬며 20개, 그러니 현금 20억을 마련해 오라고 요구를 받았다고 말했다. 정영학은 그 뒤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김만배는 금융정보분석원 FIU 내사로 이재명 측에게 자금 전달에 부담을 느껴 난감해했다. 특히 2021년 2월 무렵 김만배가 도지사실에서 20억 원 요구를 받았을 당시 이재명은 20대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돈이 한참 필요할 때였겠죠. 이때는 정진상이 천화동인 1호 지분 일부인 428억 원을 김만배에게 요구하고 있던 시점이기도 합니다. 정진상의 공소장에도 김만배 등은 2019년 무렵부터 대장동 시행이익에 대한 배당이 시작되자 유동규와 지분 배분을 논의했고 유동규는 이를 모두 정진상에게 보고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정진상을 통해 이재명의 승인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만배는 정진상에게 천화동인 1호 지분 중에 428억 원만 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정진상은 유동규로부터 김만배가 돈을 지급할 구체적인 방법을 더 강구해야 한다는 이유로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후에 유동규에게 이 양반, 그래 김만배 얘기입니다. 이 양반 미쳤구만 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김만배가 명분은 FIU를 대면서 돈이 아까우니까 주지 않고 버틴다는 거죠. 이 양반 미쳤구만. 그 후에 실제로 2021년 2월에 김만배에게 20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적시됐습니다. 그동안 대장동 일당은 모두 이재명 측에 금품을 제공하거나 요구를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정영학도 동일한 진술을 한 것입니다. 유동규는 작년 12월 KBS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위해 준 돈이다.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다. 남욱이 1월 30일 대장동 재판에서 한 말은 또 이렇습니다. 김용이 윤홀딩스에 돈 받으러 오는 거라고 들었다고 정민용에게 말했다. 언론은 이번 중앙지검 2차 소환조사에서는 검찰이 이재명에게 바로 이 428억 원 부분을 질문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자, 요새 다들 궁금해하시죠? 한편 이 조폭 김승태는, 이 상방울 김승태는 왜 입을 열었을까요? 언론이 그 김승태의 심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재명과 연관성을 부인했던 김승태는 검찰에서 연일 대북 송금 관련 진술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심경 변화에는 상방울과의 인연은 내일을 사입은 것밖에 없다는 이재명의 발언이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김승태 쪽 관계자가 MBN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이재명이 의혹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내의밖에 몰랐다. 내의 하나 삼은 것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김승태의 감정이 상했다. 유동규가 감옥에서 과거 형제라고 불렸던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느낀 뒤에 진술을 번복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지. 김승태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전화도 자주 했던 이재명이 자신을 전혀 모른다. 전화번호도 모르고 얼굴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상방울과의 인연은 내의한벌 사입은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니 아주 심한 배신감을 받았겠죠. 돈을 800만 불이나 썼는데 말입니다. 어쨌든 김승태는 이재명을 자신도 전혀 모른다고 하다가 이재명 관련 진술을 지금 연일 내놓고 있습니다. 김승태는 2019년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그리고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 그 당시 환율로 100억 원이 됩니다. 이 100억 원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최근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는 또 검찰에 북측 인사들에게 50만 달러를 추가로 건넸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김승태는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서 송명철 등 이 북측 인사와 만난 자리에서 500만 달러를 건넨 뒤에 이화영을 통해 이재명과 통화를 했고, 그때 이재명이 자신에게 고맙다고 말했다고 이 검찰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이 모두가 소설이라고 일축합니다. 검찰이 만든 신작 소설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이미 소설이 아닌 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움직였고 그 증거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 나이가 되면서 아주 자그마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희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라는 희망 말입니다. 그런 더 나은 세상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저는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인식이었습니다.